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동안 많은 증인들이 헌재 증언석에 섰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또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언 거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이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은 현장에 있었던 부하들의 현장 판단이 중요했다.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그도 내란 중요임모 종사자로 처벌을 피할 길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내 책임이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 시국에 리더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귀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에게 다소라도 정상 참작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윤석열은 한 번도 내 책임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네. 반대로 다 너네 책임이지. 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너네가 공작하는 거다. 나는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 나는 언론 보고 알았다. 오히려 내가 말렸다. 이런 말만 해요. 이런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통장도 하면 안 돼요.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또 오래 보다 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지휘관이면 당연하게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건데 이 시국에서는 귀하게 여겨진다 이거죠. 그 영상 있습니까? 잠깐 봅시다. 정말로 잘한 것은 우리 예하 여단장들과 현장에 있는 작전요원과 팀원들입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서 이게 멈춰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하 여단장부터 현장에 있던 인원들을 그런 부분들을 잘 선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해요. 부하들이 공무 부하들에게 돌리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권한을 가진 리더의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옥중에서도 뭘 썼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거기에서도 본인이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잘못했다,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란에서 어떤 역할이든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가장 큰 중재이기 때문에 국회로 병력을 이끌고 가는 최선봉에 섰잖아요. 처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헌재 탄핵심판 조사 끝나지 않은 마당이긴 한데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죠. 네. 마지막 정의신문 기일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태도가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구나. 하도 윤석열 같은 자만 보다가 저 양반을 보니까 기본만 하더라도 정상 참작으로 형량에 일부라도 감경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증인들이 헌재에 등장할 것 같고 윤석열 쪽에서 추가 증인 신청했는데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 신문은 아마 끝나지 않겠나 오늘로. 저희가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이후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지금 현재 명태균 특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법사위? 네, 어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추진해 볼 테면 추진해 했었거든요. 그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명태균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다 했고 언론에서 보도할 만큼 다 보도를 해서 요즘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추진하려면 추진해보라 그러시죠. 예. 관심 많은데요. 이분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 건 사실 본심도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의 주요 잠재 후보군들 거의 전원이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모두 어떤 식으로든 명태균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특히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껍질을 벗기겠다고 했어요. 배은망덕하다고. 예. 네. 아주 대놓고 저격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껍질을 벗기겠다.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저렇게 벼르고 있는데 권성동 대표는 명태균 씨가 활약할 때 친윤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라 자신은 이 스캔들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내심 다 쓰러지고 나면 난가? 다음은 지금 난가 초기병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심 명태균 씨가 커지는 게 싫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저 발언에 저는 담겼다고 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 식으로 엮여 있는 의원들 그리고 아직도 뒤에서 전화 중인 김건희 씨 기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은 국힘 괴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국힘 괴멸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건 이건 자백 아닌가? 이만큼 다 우리 엮여 있다라는 건가요? 자, 근데 이제 권성동 대표 얘기 나와서 저희가 그저께 교섭단체 대표 네. 연설하는 거 그냥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전부 다 민주당하고 이재명밖에 없어요. 모든 문장이 민주당 이재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논평할 가치가 없다. 아예 다룰 내용이 없다 싶어서 넘어갔는데 어제 델리민주에서 민주당이 만드는 방송인데 델리민주 유튜브 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후 5시에는 블루파크, 불팍 라이브 방송도 그렇게 진행하고 길게 할 건 있습니다.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가끔 재밌는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자주 만들어요. 델리민주 쇼츠 재밌는 거 많습니다. 어제 제가 빵 터진 게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저께 얼마나 권성동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많이 말했는지 카운팅을 했더라고요. 이거 잠깐 봅시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민주당 이재명 세력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 대표인 줄 알겠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저도 이거 재밌어서 제 SNS에 공유를 했는데 네. 이렇게 썼습니다. 권성동은 이재명을 좋아해 하면서 파란색 하트를 붙여드렸어요. 아니, 민주당 대표도 저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어. 민주당은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문장이 민주당이라고. 그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로 모든 문장이 민주당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저거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아저씨 국회도 재밌어요. 이재명 대표가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사람이 다정해졌어. 박수도 잘 쳐주고 저희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텔레비전가 카운팅을 해줘가지고 야 진짜 많이 말한다 하고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카운팅을 해주는 바람에 자 생각난 김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명태균 씨 타겟이 된 오세훈 시장, 네. 오세훈 시장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느냐? 네. 수사 촉구 발언을 하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만약에 명태균 수사가 지연이 돼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않은 말들이 정치권의 질서를 흔들게 되면 그것은 검찰 책임입니다. 명태균 씨의 PC도 압수가 되어 있고 본인이 모든 대화를 녹취했다고 하는 그 휴대폰도 검찰이 확보한 상태고 명태균 씨의 신병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도대체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 자, 정도로 이 정리하겠습니다.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사촉구안에 특검하자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특검을 찬성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검찰 니네 왜 나 무관하다고 빨리 발표 안 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러는 건 자기들끼리도 못 믿기 때문에 혹시 다른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빨리 나 상관없다고 얘기해줘. 빨리 말해줘. 정말 상관없으면 특검 빨리 하자고 해야죠. 네. 자,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특검 전까지는 저희가 노영희 봉지옥과 함께 노봉 특검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노봉 특검이요? 네. 자체 노봉 특검이라도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이고 자 그리고 내란 관련 각 방송사 단독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자 네. 우선 MBC가 단독을 제일 많이 했네요. 네, MBC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것을 확보해서 어제 여러 보도를 했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당시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2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전화에서는 체포 명단에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가 없었는데 두 번째 통화에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 잘못됐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뒤라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다가 네. 한동훈 대표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이후에 예, 체포 명단에 추가됐다. 계엄 한 20여 분 후에 그런 발표를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국회를 바로 달려가서 한 12시쯤 도착하고 본회의장 들어가고 한동훈 전 대표 가는 사이에 너 죽는다는 전화 받았다고 하고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조총장 기억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발표를 한 직후에 명단이 다급하게 추가됐다면 그건 군인이 한 건 아니죠. 군인은 그럴 새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거 보고 있다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감 가득한 누군가가 즉시 저자를 넣어라. 그리고 실제 그게 명령이 주르륵 하달돼서 넣어진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을 지목한 거겠죠. 그렇지 않고야 이 준비된 계엄에서 명단이 이미 작성됐는데 이 말을 했다고 바로 추가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계엄의 정상적인 명령 라인에서 만들어진 일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를 군인들이 어떻게 갑자기 체포해요? 이건 윤석열 혹은 부인 그 정도 급 아니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국방장관이 국민의힘 여당 대표를 당장 체포하라고 결정했다고요? 김영현이? 그건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이 기억대로가 맞다면은 누가 추가했는지 찾아야 돼요. 그 추가한 사람이 기획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이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여인영 사령관에게서 들은 체포 명단에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서 김동현 경기도지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네.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이재명 무죄 선고를 한 판사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계엄을 한 군인들은 이게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현이라고 들었을 때 김동현 경기도지사인가 했던 거죠. 조지호 그래서 경찰청장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군인들도 당연히 누군지 몰랐을 텐데 이 명단을 준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재명한테 무죄를 선고해? 네. 잡아들여. 이거를 국방장관이 했다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방첩사에 그렇게 연락했다고 지금 여인형 방첩 사령관을 얘기하는데 네. 국방장관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국방장관 위에. 자, 또 다른 단독 뭐 있습니까? 역시 MBC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 그러니까 당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요. 여기 종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는 숫자와 기관명이 적혀 있었는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22시에 국회, 23시에 민주당사를 접수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시간대, 기관 이름 쭉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문서를 나중에 공관에서 아내분도 보셨나 봐요. 이 아내가 MBC와 여론조사 꽃도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10곳이 넘는다. 네. 이게 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무위원은 아니다 보니까 그 전에 안가에서 만나가지고 이 소위 다른 그 국무위원들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 최상목 대행은 쪽지라고 표현하는 실제로는 부처별 계엄 실행 조치 사항 같은 거죠. 예. 그 쪽지를 그 실행 계획서를 본인도 받은 거죠. 명령서를. A4지로 돼 있었다고 하고 거기에 자기가 할 일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접수해야 할 기관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쭉. 근데 거기에 10곳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곳 3개,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꽃 여기는 계엄군이 들이닥쳐서 알게 된 건데 미처 도착하지 못한 7곳이 있다는 거네. 그게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본인도 틀림없이 쪽지를 받았을 텐데. 네. 근데 본인은 못 받았다고 하고 멀리서 멀리. 힐끗 봤다라고 생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단전단수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관하고 겹치는 것 같고 경찰이 확보하고 단전단수 시키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이 안가에 윤석열이 앉아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자기 맞은편에. 조지호 경찰청장 바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단전단순이 이런 것들 접수하라는 것들 다 윤석열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뭐 나중에 언론 보고 내용을 알았다느니 쪽지에 대해서 입만 열면 구라야. 입만 열면. 자, 다음에 또 있습니까? 다음은 JTBC 단독 JTBC. 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검찰에 적어낸 진술서를 JTBC가 확보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고스란히 알 수 있는데요. 김용현의 군사보좌관. 네. 이러니까 바로 옆에서 모든 내용을 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엄 이후의 상황을 그러니까 옆에서 뭐 보고 듣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인 새벽 1시 20분에서 1시 50분 사이에 윤석열과 김용현 장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적어서 검찰에 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 물으니까 김용현 장관이 500여 명 정도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질책하는 네, 헌재에 나와서는 상황이 자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소수만 투입했다고 소수만 투입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게 질책했다는 거죠. 네. 소수한 그 영상이 있습니까? 헌재에서 얘기한 거?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렇게 그래놓고 김용현 장관한테는 너무 적게 보냈다라고 다그쳤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거짓말이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실제로는 왜 조금 보냈어? 아마 김용현은 이 정도면 됩니다. 왜냐면 완전 무장한 500명이면 민간인들 아무런 비무장한 민간들 한 명이 100명씩 제압할 수 있어요. 500명이면 부족한 게 아닌데 실제로는 근데 시민들이 있을 줄 네. 몰랐지. 자 그리고 나서요. 네, 그리고 1시 50분부터 2시 반 사이에 김용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역시 옆에서 듣고 검찰에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김용현 장관이 한 사람에게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상원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지난해 11월 장군 인사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관이의 병력을 다시 투입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계엄 해제는 이미 1시에 됐는데 2시가 넘어가지고 선관위 재투입하라고 곽종근 사령관한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이 보좌관이 아니라 특전사 소속의 김모 대령이 검찰에 출석해서 네. 그렇구나.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또 진술을 한 겁니다. 그때 네.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종합을 해보자면 하나는 1000명 보냈어야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리고 2시 넘어서 선관위에 재투입하라. 네. 근데 곽종근 사령관이 안 된다고 했다는 네. 거고 그러면 노상원한테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라고 네. 김용현이 전화한 건 언제라는 거예요? 그 이후입니다. 2시 반이고요. 그것도 다 지나고 나서 네. 상관이 재투입도 못하고 그리고 2시계에 52사, 56사 등등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야? 그래서 200명, 300명이요.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다 종합하고 나서 지금 2차, 3차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노상원한테 물어봤나 보네. 야 어떡하냐 이거 안 된다 지금은. 노상원이 뭐라 한 게 지금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있는데 네. 박선원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자고 했다고 2차, 3차. 네. 오늘 물어봐야 되겠다. 오늘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 옆에서 통화 내용 들은 사람, 곽종근 사령관 옆에서 통화 내용 들은 사람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하. 네. 선관위에 또 병력 투입을 이제 그러니까 2차, 3차 파악을 생각한 하는 거예요. 등 네. 음. 그랬던 거죠. 2차, 3차 생각했던 것이고 그 2차, 3차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은 사람도 여러 명이잖아요. 밀어붙여 2차 또 하면 되니까 이런 말도 들었다고 하고 지금 정황도 구체적이고 근데 뭘 금방 끝날 줄 알았다고 실패할 줄 알고 그랬다느니 뭐 소수만 일부러 보냈다느니 거짓말도 네. 진짜 아유. 자, 또 있습니까? 다음은 KBS 단독 보도인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 그리고 그 메모 있잖아요. 체포 명단 받아 적었다는 메모의 신빙성이 조금 더 확보되는 보도입니다. 당시에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 방첩사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을 또 KBS가 확보를 해서 전했습니다. 방첩사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김대우 수사단장이 중간 간부들을 불러 모아서 주요 인사 14명을 신속히 체포해서 수방사 지하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체포조가 어떻게 운용이 됐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체포 대상 14명이 2개의 그룹으로 분류돼서 그 방첩사 부대원들 5명당 1명씩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에는 1그룹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배정이 됐고 2그룹에는 조국 혁신당 대표 그리고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은 1그룹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가 당시 현역 의원에다가 정당 대표인데 정치인이 아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받은 제보로에 근거하자면
저 그룹에 조국, 양정철, 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호송대가 공격받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북한군으로 둔갑한 요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북한군으로 둔갑한 요원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그래서 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여하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포해서 어디로 이송하려고 했는지. 자, 윤석열은 이 명단 작성 등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명단은 뭐 팩트고요. 보니까 구체적인 이거를 부인할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작성했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김영우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한동훈이 들어갔다는 건 김용현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여당의 대표를 국방장관이 좀 붙잡아가지고 수방사에 쳐넣어. 이거 어떻게 결정해요? 절대 못해요. 자, 이 정도가 어제 내란 관련 단독들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또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한겨레 건데요. 네. 이상현 일공수 여단장의 또 검찰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네. 예, 부하 직원입니다. 아, 네. 부하 장병, 부하 직원도 아니고 간부? 부하 현장 지휘관입니다. 네. 예. 그 이상현 여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이 통화한 다음에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대대장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휘 차량에 탑승한 채로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이상현 여단장은. 그리고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차량에 타고 있던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지시 내용을 복명복창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잘 썼어 다들. 근데 혼자만 들으면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그 곽종근 사령관도 마이크를 틀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틀어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반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이 부하 지휘관도 자기만 들었을까 봐. 이건 전화로 온 거라서 네. 이걸 복명복창하게 만들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시를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들으라고 사령관님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했고 곽종근 사령관이 맞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만 이게 녹취가 되지도 않은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만 그런 대화가 오간 게 아니라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걸 그 자기 밑에 부하들이 다 듣도록 만들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현명해, 이게 현명해.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대대장들에게까지 다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현명해.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다 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서도.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나.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조선일보 단독도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관용차의 번호판을 바꿨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오전에 보도했습니다. 관용차 번호판을 바꿨다고? 네, 중요하네. 이제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리 중요하네요. 요즘 조선일보는 내란 관련 단독이 없어요. 내란이 없었던 듯 하고 있어요. 번호판을 바꿨다고 보도를 하면 또 그 극우 세력이 알아내려고 시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꼭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대목은 어제 그저께 화요일 이재명 대표가 처음 계엄 당일 왜 본인이 라이브 방송을 했는지 밝혔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을 듣고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세지 않았고 그들은 또 다 각자 따로라 서로를 모르니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당시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나자 그날의 방송의 댓글로 지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나도 왔었다고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 보고 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라이브 보고 갔습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인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나도 왔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 와서 계속 읽게 되는데 읽다 보니까 이분들 이야기가 잊혀지기 전에 이분들 기억도 가물가물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 몇 개 정도 읽어드릴 텐데 그리고 저희가 연락처를 올릴 테니까 그때 가셨던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그분들 뭐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은 분들은 드러내고 아니면 목소리만 남길 수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빚을 졌고 우리 공동체도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한 3분 정도 짧게 본인들이 남긴 내용을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봅시다. 이재명 대표님 방송을 보고 큰언니에게 전화를 해 연천의 부모님과 집에 있어야 하는 딸을 부탁하고 울면서 국회로 갔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딸을 한 번 더 안아주고 올 걸 하면서 무섭지만 국회로 갔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살이 떨립니다. 12월 3일 계엄령 그날 밤 저도 이재명 대표님 라이브 방송을 보고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항암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에 모자를 둘러쓰고 달려갔습니다. 계엄 발표 직후 뜬 이재명 라이브 보고 자고 있던 신랑 태운 채 미친 듯 밟아 여의도로 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남편에게 최악의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나보다 달리기가 빠를 테니 재빨리 도망가 어린 우리 애들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착해서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비슷한 때에 주차된 차들에서 슬리퍼에 롱패딩을 입은 젊은이들이 우르르 내리는 겁니다. 젊은 신혼부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표님 라이브 보고 너무 무서우면서도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더군요. 결혼 안 해서 남편 자식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형제가 잘 챙겨주리라 생각하면서요. 저게 이제 과장이 아니고 진짜 그때 당시에 생각들이었으니까 계속 읽게 돼요. 계속.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고 나면 또 늘어나 있더라고. 자, KBS도 네. 찾고 있다고 하던데, 그죠? 그 KBS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라는 유튜브 채널에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KBS 영상으로 올리고 있고 KBS는 그날 찍었던 영상들 아마도 대부분 휴대폰으로 찍었을 테니까 그 영상도 봤고 하던데 저는 약간 각도가 다른 것이 그 결과만 찍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간 이유가 이재명 대표 방송을 보고 간 거예요. 이게 온전한 기록이죠. 내가 왜 그때 달려갔고 무슨 생각으로 달려갔나. 가서 무엇을 했냐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달려간 사람들 얼마나 될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궁금해서,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 계속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 저희 연락처 있습니까? 저 아래 그 메일 주소 가죠. 예, 전화 꼭 안 하셔도 되니까. 사실 전화하면은 잘 안 받아요. 저기로 메일 주세요. 자,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조국 대표한테 어제 저한테 책이 온 거예요. 무슨 책이야? 수감된 지 얼마나 됐다고? 수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책이 나오고 또 책을 쓰느라고 바빠가지고 면회 오지 말라고. 감옥에서 바쁘다는 사람이 처음 봤어요. 뭐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수감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책이 벌써 나왔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예. 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민주진보 정부 수립과 사회 대개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에게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는 올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바빠서 면회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 사적인 반응. 공식적으로 반응 안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은 지금 그 네. 시위에 못 가게 한대요. 물들까봐. 그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새로운 대사가 참다가 SNS에 아주 드라이하게 반응을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로는 제발 우리를 한국 내정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그런 걱정을 하겠네. 예, 지금 중국 그렇게 폭력화되고 있거든요. 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 자꾸 시진핑 욕해봐라, 이재명 욕해봐라 해가지고 그들이 진영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진짜 관광객이 미치고 진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이렇게 국가 간 문제를 비화시키지 않는 것은 세 번째 워딩인데 우리는 한국 국민들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라고 이게 보입니다. 진짜 부끄러워 이런 거는. 근데 역설적으로 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서 회담을 1대1로 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하고. 예, 시진핑하고 15분에 예정됐는데 40분까지 했고 어제 제가 우원식 의장을 만나서 들었는데 엄청나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거는 그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려나? 일단 정상적으로 대화가 돼야 그 다음에 외교를 논하죠. 주고받고 하는 거지. 정상적으로의 그 강조 표시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대화가 일단은 돼야 서로 말을 섞어가지고 이건 줘, 이건 니네가 가져, 우린 이거 가질게 이런 대화를 하지 협상을 하고. 세셰가 중국말 세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뜻하는. 예, 땡큐거든요. 예. 그러니까 땡큐 말했다고 비굴하게 굴정적인 자세를 태웠고 친중파이고 이재명. 반애국이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거는 일본 극우가 네. 문재인 시절부터 계속 만들어 온 프레임 그대로가 여기에 완전히 그 이전됐습니다. 옮겨졌어요. 누군가가 지금 예. 일본 극우 프레임을 여기 이식했어요. 예.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갑자기 중국을 북한보다 더 경계하고 중국 돈으로 모든 걸 다 했어. 중국 돈으로 북한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해. 이런 발상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일본 프레임이라고 하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당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당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뭐 합법이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은 과거는 그런 행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역시 이것도 일본 프레임입니다.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하면 통한다라는 게 예를 들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 영토다. 기타 많은 일본 쪽의 프레임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예, 깊이 연구하면 전혀 아닌데 그것을 계속 말하면 통한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당이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곳에서 쭉 하고 있는 그 중국 공산당 선거 개입 이야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대통령 현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박수를 안 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계엄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삐져서 계엄한 거죠. 이게 삐져서 계엄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군인들 맞았다고. 맞아요. 네. 지금 내란 목적 살인 미수인 거거든요. 총 들고 와서. 그러면 살인하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그리고 오히려 맞았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군인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시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진짜로 알코올로 예, 뇌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야당 대표를 그렇게 수사로 몰아쳐서 검찰을 동원해서 그렇게 저 시정연설 전날 예. 민주당이 그랬던 이유는 그렇죠. 예. 시정연설 전날 민주당을 최초로 압수수색했어요. 예. 그러니까 항의했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압수수색해도 박수 쳐야지 이런 말이거든요. 주디가 맞으면서도 박수 치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전형적인 독재자였던 예. 논리죠. 그게.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처음에 이제 왜 민주당이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사실 가만 보면은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부터 한 행적을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 자체를 항의 위해서 로텐도어에서 피켓팅하고 그 다음에 악수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정치인이 사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최고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너무 4년 경악했습니다. 전에도 어제. 그랬어요. 예전에 검찰 시절에도 네. 자기만 우쭈쭈 해주는 검사들만 옆에 계속 두고 다른 말 조금이라도 하면 눈 마주치지 않고 그냥 내쳤어요. 다른 말 네. 아주 많이 한 박은정 검사는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린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 재판관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저런 말 해가지고 예. 나한테 박수 안 쳤어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이 어이구 그럼 개엄해야지 그렇게 네. 말할 거라고 생각하나? 좀 다른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약간 머리가 약간 돌아가는 듯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그게 너무 코믹한 장면으로 봤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결심실인가요? 어디 저기 그 계엄 해제하고 네. 합참으로 갔더니 이제 그때 박한수 그다음에 김용현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대통령 이렇게 셋이 있었다는 것인데 신원식이 갔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신원식 그 실장 네, 신문할 갔더니 때, 예. 갔더니 그렇죠. 신원식 그 신문한테 얘기했는데 그 3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때 대통령이 국회법을 보고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윤석열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국회법을 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에 무슨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계엄 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해서 본 거야 이런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의안이라 말이에요. 그랬죠. 네, 의안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그때 국회법을 본 게 국회 결의 과정이 맞는지 이런 걸 따져 제2의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는지를 사실 따지기 위해서 국회법을 본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에 뭐가 맞지 않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생겼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아하. 자기가 이러면서 내가 계엄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하다가,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 계엄해제 문안을 만들고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계엄해제 문안을 만들고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웃긴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뭐 자료를 내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국면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창원지검은 직감하고 시간을 끌고 어떤 소홀히 하고 그 와중에 이제 12.3 내란 비상계엄까지 터지니까 아유 내친김에 잘 됐다 하고 약간 뭉개는 느낌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예를 들어서 오세훈 특히 오세훈 관련 홍준표 시장에 관해서도 발언했지만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정이 아주 그 격한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뭐 처음에 만난 건 맞는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사짜인 것 같아가지고 관계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은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명태균 씨는 그럴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한테 뭐가 있다는 건지 혹시 아세요? 사실은 강혜경 씨도 뭐 자세히는 모르죠. 강혜경 씨는 그냥 명태균 씨가 시키는 대로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일만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전면 부인을 하는데 사실 그 말대로라기에는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조작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세훈과 직접 소통을 한 사람은 명태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태균 씨가 밝혀야 돼요. 명태균 씨가 저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공개된 수사 보고서는 윤, 명, 김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이, 김종인, 명오, 명홍 이거는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렇죠. 심지어 명윤, 김도 여기 명태균 일부만 씨한테 나온 거죠. 일부만 왜냐면 본인 분리한 건 또 캡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폰에는 이게 이제 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명과 오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오디오로. 네네. 그 중에서 지금 오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면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불법적인 건 한 게 없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명은 정무적, 정치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거 시켰잖아. 네. 그렇다면 이 싸움이 계속 가고 예를 들어 특검이 관철되든 안 되든 위너는 누가 될 확률이 높으냐고 보여지냐면 명태균 씨가 위너가 될 확률이 높겠죠.
처음에는 계엄을 해제하라고,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엔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밤새도록 시민들과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걱정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성명을 보고는 지하철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포항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라방 보자마자 국회로 갔습니다. 전남, 광주, 충청, 인천에서 온 지인들과 만나 아침까지 국회 담장을 지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방에서도 국회로 달려갔던 분들도 계셨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그날 밤 저도 이재명 대표 낸 라이브 방송을 보고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항암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에 모자를 둘러쓰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국회 앞에서 경찰분들 붙들고 우리 이러지 말자고 사정하면서 눈물이 나고 팔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힘도 없고 몸도 약한 제가 뭐 대단한 방패가 되겠다고 달려갔겠습니까? 그저 국민이니까, 내 나라니까. 새벽을 국회 앞에서 보내고 돌아와서 며칠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또 달려나가겠죠. 이 멋진 나라를 제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계엄 발표 직후 뜬 이재명 라이브 보고 자고 있던 신랑 태운 채 미친 듯 밟아 여의도로 갔습니다.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어요. 조수석에 앉은 남편에게 최악의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나보다 달리기가 빠를 테니 재빨리 도망가 어린 우리 애들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착해서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비슷한 때에 주차된 차들에서 슬리퍼에 롱패딩을 입은 젊은이들이 우르르 내리는 겁니다. 젊은 신혼부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절박했던 그날 밤 함께 해주었던 시민들, 의원, 보좌관님들, 감사합니다. 우린 그때의 기억으로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